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요즘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데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는데요. 마이클 베리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이거는 거품이다 아니다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될 것은 이거 거품 맞습니다. 젠스랑이 거품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아닌 것이 아니라 거품인 거죠. 근데 거품인데 모든 거품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블은 70 몇 번이 있었는데 버블이 터진 건 딱 3번이라는 거예요. 닷컴 버블이 터졌어도 인터넷 경제는 왔잖아요. 버블이 터진다고 AI 경제가 안 오는 건 아니죠. 버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블인데 버블이 어떻게 하면 안 터질 건가. 마이클 베리가 했던 것처럼 뭐 감가상 이런 걸로 터지지 않습니다. 버블은 언제 터지냐면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지금 AI는 버블인가 아니면 혁신의 과도기인가? 요즘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데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는데요. 전 세계 기업들이 생성형 AI의 패권을 노리며 수십만 개의 GPU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 과연 이 막대한 비용과 계산력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AI 버블 논쟁의 답, 엔비디아에 있다. AI가 바꾸는 경제 지형을 분석하는 디지털 전략가 블루닷 AI 센터 강정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돌직구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요즘 AI 시장이 정말 많이 시끄러운데 박사님께서는 이 소란스러운 흐름을 새로운 기회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확실한 경고음으로 보시는지부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경제로서의 인류 사회가 진화하고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잡음들이 날 수 있고 그 사고가 날 수 있죠. 여기에서 인류 역사상 절대치로 치면은 가장 많은 돈들이 지금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것이 닷컴 버블 때하고 다르게 지금의 미국의 빅테크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죠. 메타 이런 경우에는 50%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프리 캐시플로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하는 거죠. 네. 전체 액수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보니 나머지 50%도 대단히 크게 되고 다양한 파이낸싱 방법을 쓰게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메타가 이제 300억 달러 넘게를 대출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 문제를 받고 비판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SPC라고 해서 특정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메타가 어떻게 갚냐면 앞으로 거기서 만드는 데이터 센터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그 돈을 갚아 나간 거거든요. 이자하고 원금을. 근데 임대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보상은 무조건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계약은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는 부채 없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는 거죠. 그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면 지금 이 계약이 6기가와트인데요. 한국이 이번에 26만 장 우리가 GPU를 갖고 오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나라가. 네. 이것은 500메가와트예요. 그러니까 1기가와트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의 12배 정도를 메타가 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이런 일들이 이뤄지다 보니까 지금 비판이 있는 거고 마이클 베리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이거는 거품이다 아니다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될 것은 이거 거품 맞습니다. 물론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뛰어나신 분이다 보니까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엔비디아도 대외적인 마케팅적인 용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저희가 수용하면 안 되고 젠슨왕이 거품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아닌 것이 아니라 거품인 거죠. 근데 거품인데 모든 거품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840년에 영국은 레일웨이 버블이 일어나는데 상대적으로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 터진 거였어요. 당시에 중산층도 다 몰락하고요. 그래서 철도 버블이 1840년 전후에서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1900년도 이후에 있었던 미국의 전기 버블. 이것도 상당히 컸고요. 세 번째가 닷컴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즉 버블은 70 몇 번이 있었는데 버블이 터진 건 딱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I 버블이 터지면서 네 번째 버블을 할 건지 아니면 조정 국면을 가면서 안착을 할 건지 닷컴 버블이 터졌어도 인터넷 경제는 왔잖아요. 네. 버블이 터진다고 AI 경제가 안 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블인데 버블이 어떻게 하면 안 터질 건가. 이걸 보는 게 맞는데 마이클 베리가 했던 것처럼 뭐 감가상 이런 걸로 터지지 않습니다. 버블은 언제 터지냐면 여러분 이것이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고속도로를 전놨는데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면 터지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전용도로 지역에다 많이 만들어놨는데 하루 종일 지켜봐도 6대, 12대 이러면 이것이 잘못 투자한 거잖아요. AI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챗 GPT, 제미나이를 안 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즉 AI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서 그 위에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 도로 위에서 막 말 타고 다니고 사람들 놀러 다니고 네. 스케이트보드 타고 뭐 이러면은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네. 이때 버블이 터지는 겁니다. 물론 이 많은 부분을 대출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자율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 버블이 일시적으로 터질 수가 있죠. 또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GPU도 사고 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전기가 없어요. 여러분 네. 오픈 AI만 필요한 전기가 26기가와트예요. 10년 안에 26기가와트면요 원자력 발전소 26기입니다. 네. 그러면 26개를 원자력 발전소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보통 짧게 걸리면 7년, 많이 걸리면 10년 걸려요. 엄청 오르고 SMR도 마찬가지예요. SMR 한 지가 지금 언제 됐습니까? 벌써 몇 년 됐는데 SMR 이제 지으려고 막 허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SMR도 여러분 1, 2년 만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작아도요. 네. 허가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SMR 안전하다고 해서 용산 미군 기지 나갔는데 저기다 SMR 짓고 목동 저 구장 저 빼가지고 동부장 SMR 짓자 그러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SMR이 아무리 안전해도 소송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에 진짜 전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왔는데 전기가 없어요. 못 쓰겠네요. 그럼 못 하는 거죠. 고속도로는 다 만드는데 최종 아스팔트를 못 깔았어요. 네. 못 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부적인 변수가 아니라 외부적인 변수죠. 아무리 메타가 많이 해도 국가가 그 전기를 안 대준다 그러면은 또는 그리드가 안 좋아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대단히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생 변수에 있어서 또는 미중 간에 진짜 갈등이 막 터져가지고 히토리를 중국이 안 준다. 여러분 히토리 안 들면요 데이터 센터 하나도 운영 안 됩니다. 그래요. 냉각 시스템은 다 자석가 있는 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냉각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작은 부품 사실은 그렇게 가벼치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의 95%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중국이 너네 데이터 GPU도 우리 안 주는데 우리는 너네한테 자석 안 줄래. 이래버리면 여러분 멈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외생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어떻게 터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승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품은 맞다. 다만 거품은 쉽게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품과 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정하되 이게 이제 터질 건가 아닌 건가 그걸 좀 유의해서 지켜보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거품의 실체는 무엇인지부터 좀 파헤쳐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This is the capex of the top 6 CSPs, and this one is Amazon, CoreWeave, Google, Meta, Microsoft, and Oracle. Okay, these CSPs together are going to invest this much in capex.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한 번 사상 최대를 지금 예고하면서 AI 버블론이 어떤 쪽으로 이제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시나리오들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는 목표가 상향 조정에 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AI 열풍 속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AI 산업 전체의 체온계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특히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그러면 나빠질 이유가 있는가? 현재 상황에서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3천억 달러의 설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3,600억 달러로 올렸어요. 그러면 600억 달러 올렸으니까 그만큼 엔비디아 GPU 더 쓴다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줄이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지금 메타가 짓고 있는데 도저히 AI가 성능이 안 좋네. 그래서 우리 매출의 성장에도 별로 기여를 못하네. 엔비디아 거 우리 안 살래. 이래버리면 이때부터 엔비디아의 스텝이 꼬이는 거고 엔비디아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 내년 가이던스에서 이런 징후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쁠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과거에는 중국 변수였죠. 왜냐하면 2023년에 전체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비율이 17%,
2024년에 13.9%였으니까 거의 14%였죠. 그런데 2025년에는 중국은 제로거든요. 근데 그것을 언제 실적이 반영이 되냐면 1분기, 2분기에 이미 반영이 되면서 중국은 제로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도 전체 AI 경제가 좋으면서 엔비디아 매출은 상승했던 거죠. 룰 오브 40가 114잖아요. 그러니까 룰 오브 40라는 것이 매출 성장률하고 이윤율 요 두 개를 합치는 건데요. 100을 넘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두 개 기업이 있죠. 하나가 엔비디아, 이번에 팔란티어가 들어왔죠. 자, 이렇게 두 개 외에는 매출이 이렇게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는 중국마저도 변수로서 끝났다라는 거죠. 물론 조금의 가이던스의 위험 요소는 내년에 있는 루빈의 생산이죠. 지금 원래는 2년마다 흔히 말하는 이러한 고성능 GPU를 갖다 업데이트하던 주기를 엔비디아가 1년마다로 바꾼 상태죠. This is the next generation Rubin. While we're shipping GB300s, we're preparing Rubin to be in production, this time next year, maybe slightly earlier. 루빈을 한다는 것은 가격을 다시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하고 자기가 품어버릴 경우에는 이윤율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본인들은 팹리스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는 안 하지만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한다는 건 설비 투자를 TSMC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GPU의 가격에 반영되면서 이윤율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볼 때 엔비디아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로서는 지금 리스크 자체가 별로 안 보인다는 점에서 엔비디아는 말씀하셨던 체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버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버팀목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AI 산업에서 진짜 돈을 버는 쪽은 엔비디아 GPU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생태계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구조가 GPU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흐름, 이 AI 기술 진화의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떤 단계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금광을 캐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청바지하고 곡괭이하고 삽을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곡괭이로 결국은 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금이 나오면 주도권은 금을 캔 곳으로 가겠죠. 네. 물론 금이 계속 나오는 채굴되는 동안도 곡괭이하고 삽은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들어가겠지만 주인공은 금을 발견한 쪽으로 가겠죠. 고 정조영 회장이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정말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떼돈을 벌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진짜 돈 버는 기업은 고속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여기서 차를 판매하는 기업이겠구나. 그래서 만든 기업이 현대자동차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돈 벌 거예요. 왜요?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졌죠. 중부고속도로 져야죠. 계속해서 이 고속도로를 짓는 건설사들로 돈을 법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고속도로 짓는 건설사 지금 이름들 다 외우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 위에 팔리는 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기억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대의 주인공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뀌기까지는 건설사가 훨씬 더 포커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건설사의 이윤율과 성장률, 특히 건설사가 지금 엔비디아 혼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AMD까지 끼려고 하는 거고. 오픈 AI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엔비디아 칩만이 아니라 AMD 칩도 쓸래.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칩을. 그러면서 AMD에다 시장 참여를 열어줬으니까 젠슨 항이 10월 달에 CNBC 인터뷰 나와서 나 기분 나빠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오픈 AI가 주인 행세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윈도우즈랑 똑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윈도우즈 전 세계를 장악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인텔밖에 칩을 CPU를 납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텔이 자꾸 가격을 휘두르네. 우리는 막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인텔이 업데이트 6개월만 있다 더 하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업데이트가 늦네. 소비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네. 어떡하면 좋지. 근데 인텔이 잘못한 건데 우리를 비판하네. 그래서 AMD 너희도 있거라 라고 마이크로소프트께서 허락하시 주시니 AMD가 90년대 말에 CPU 시장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번에 오픈 AI가 그렇게 했잖아요. 9월 달에 엔비디아를 갖다가 $1,000억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주에 AMD랑도 그렇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GPU를 엔비디아 형님이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는 AMD도 살려놓을래. 시장의 플레이어를 두구로 해야 공급망을 여러분 다변화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하고 싶습니다.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젠슨 항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머, 역시 주인은 마지막 서비스를 만드는 애들이구나. 그때까지만 우리가 주인이구나. 왕위를 우리가 만드는 나는 킹메이커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 새로운 작은 킹들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버를 찾아가서 2027년에 자율주행 해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론 머스크 만나가지고 우리는 형제야 막 이러면서 GPU 더 줄게 막 그러면서 역시
로봇 부분이나 로봇 택시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는 거는 테슬라야라고 하면서 힘껏 막 칭찬해 주더니 그 다음에 우버 대표 만나가지고 너희도 해. 전형적인 킹메이커예요. 그러면서 또 현대자동차 와가지고 너희도 해. 현대자동차도 그래서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뭐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뭐 연구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 투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시장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신들이 킹메이커들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킹들이 곳곳에 많아야 그래도 시장이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최근에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오픈 AI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이게 또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리밸런싱의 차원인지 아니면은 AI를 보는 시각 자체가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리밸런싱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은 소프트뱅크는 투자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할 공간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파트너를 맺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 지분을 저는 당연하게 전량 매도하고 지금 자신들이 이제 AI의 경제 국면에 여러분 지금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오픈AI 앞으로 10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를 갖다가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조 달러를 왜 투자하겠어요? 학습하는데 그 정도의 설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즉 AI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트레이닝, 학습이 있고 모델, 그 다음에 인퍼런스, 추론이 있어요. 추론은 뭐냐면 우리가 오픈 AI에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답변할 때 고급 AI GPU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2월 말에 오픈 AI의 챗GPT를 쓰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로그인을 해서 무료로 4억 명이었어요. 9월에 8억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요맘때를 오픈 AI는 16억 명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계속 더블로. 단순하게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뭘로 질문합니까? 저희 어머니도 80이 넘으셨는데 보이스로 질문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나이 들어서 돋보기 쓰면서 타이핑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보이스는 더 들어가요. 그리고 영상으로 막 보여주면서 우리 어디 있어? 지금 이 음식 무슨 음식이야? 이런 거 할 때마다 GPU 더 들어가요. 또 미국에서 소라라는 오픈 AI가 쉽게 얘기해서 인스타그램 릴스하고 틱톡하고 유튜브 쇼츠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영상 SNS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GPU가 많지 않아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일본으로 전 세계로 제한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한이 걸려 있는 것도 아직까지 설비 투자가 안 됐기 때문인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가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최소한 못 먹어도 엔비디아는 50%는 가져갈 거라는 거고,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커져가는 AI 서비스 시장에 같이 올라타가지고 오픈 AI와 함께 내년에 상장이 예고되고 있잖아요. 네. 상장할 때부터 1조 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여러분 상장할 때 1조 달러 했던 기업은 인류 역사상 없어요. 16억 명으로 커지고 20억 명으로 커지고 이들이 떼돈을 벌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올라타면 엔비디아도 계속 우상향하겠지만 네. 우상향의 기울기가 오픈 AI가 더 가파를 수 있겠죠. 그렇게 평가하니까 이쪽으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본가 봐요. 소프트뱅크는 오픈 AI랑 네. 이미 협업하기로 했고 어. 그러면 오픈 AI랑 협업하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놀렸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돈도 무슨 돈이 있어서 너네는 오픈 AI랑 협력하니? 오픈 AI 너네는 무슨 돈이 있니? 여러분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마이너스 적자가 80억 달러인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지금 거기에 소프트뱅크가 그럼 돈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거 파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엔비디아는 이제 끝이야. 엔비디아는 이제 함부로 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량 매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엔비디아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상생의 관계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없이 AI 센터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쪽이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거기에 네. 대한 평가겠죠. 자, 이렇게 AI를 둘러싼 여러 소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전 세계 빅테크들의 행보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흔들림이 좀 없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이 올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3,8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543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숫자인지 이것도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구글하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광고 수익을 올려내고 있어요. 뭘 써서요? AI를 써서. 그러니까 즉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는 자체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메타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왜 많이 하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기억하시 2022년 말에 애플이 메타에게 서드파티 데이터를 안 주겠다면서 데이터를 딱 끊었어요.
그때 메타의 주가가 진짜 바닥으로 돌진합니다. 특히 메타버스도 잘 안 되고 네. 서드파티 데이터가 없으면 광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서드파티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외에 있는 데서 데이터를 사들여서 아 강정수가 보니까 당근에선 이거 하고 있고 네이버 가서는 이거 하고 있고 하나여행 가서는 뭐 하고 있더라. 요 데이터를 다 사가지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노출의 효율성을 높여주면 광고에서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서드파티 데이터를 못 갖고 가게 되니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것만으로 강정수에게 추천하려고 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체 AI로 해결하고 있는 거고 투자하면서 AI에 대한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광고 효율성이 서드파티 데이터가 없이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메타의 실적을 보면 광고 매출은 증가했어요. 벌써 리턴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리턴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투자가 100% 정당화되지는 않죠. 근데 리턴을 찾아가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서 과거의 닷컴 버블 시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매출도 없으면서 다 서버 한 대씩 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버가 남아도는 거고 중고 시장이 나가는 거고. 근데 지금은 사가지고 이거 쓸 필요가 없네. GPU 중고로 팔자 해서 여러분 중고 시장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중고 시장 나왔으면 한국이 샀죠. 네. 한국이 못 사니까 젠스랑 불러놓고 우리 더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품 아니야? 또는 마이클 베리가 얘기한 것처럼 감가상각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법적인 틀내에서 3년하고 6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마치 장부를 속이는 것처럼 회계장부 속이는 거 없어. 근데 마이클 베리가 진짜 동네에서 그냥 투자하는 아저씨도 아니고요. 정말 그 감가상각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감가상각을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3년으로 잡아놨어요. 자, 3년은 트레이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대단히 AI의 칩을 밀도 있게 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소모가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네. 그 두 번째는 지금은 추론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추론은 학습보다 밀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더 오래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법이 정해진 내에서 3년에서 6년 사이니까 6년으로 늘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1, 2년밖에 못 쓴다 이런 못 얘기가 쓴다는 있어요. 주장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나와서 버려야 되고 데이터 센터에 있는 칩을 갈아 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없나요?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4년 가다 갈아 낄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또 상승하겠죠? 네. 비용이 상승한다는 건 여러분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감가상각을 갖다가 분할해서 쪼개버리면서 그러니까 즉 3년 할 걸 6년으로 쪼개니까 더 쪼개져가지고 비용이 분산된 거니까 그렇죠. 그 영업이익은 더 커진 거 아니냐. 너네 지금 이거 장부 속이는 거다라고 지금 마이클 베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마이클 베리가 먼저 풋옵션 한 거잖아요. 풋옵션을 정당하게 한 자기 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근데 존중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진짜야? 감가상각을 너네 지금 분할하면서 속인 거야? 투자자들 심리 불안해지는 거고 바람이 세게 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품이 터지는 요소냐라는 거죠. 거품이 터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뉴욕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라든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너네 이거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회계 부정이야. 이러면 터지죠. 네. 근데 이러한 징후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터질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품이니까 나오겠다 한 거고 네. 사실 박사님처럼 거품인 건 맞다. 그러나 네. 터지고 안 터지고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또 밝힌 레이 달리오도 이런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AI 랠리는 사실 거품이지만 통화 긴축 전까지는 안 터진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네. 역사가 1840년 영국의 레일웨이 버블이 터질 때가 그랬어요. 레일웨이가 여러분 처음에 다 민간이 났어요. 기술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터널하고 다리를 뚫을 생각을 못하고 마차길 옆에다 놨어요. 마차길이 언덕 올라가면 같이 언덕길 올라가고 굽이굽이 가면 직선으로 올 생각하지 않고 굽이굽이 가니까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나만 짓는 게 아니라 옆에 경쟁적으로 여서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6개의 철도가 나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투자가 일어난 거죠. 네. 효율성도 없으면서. 근데 마침 그때 영국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높여요. 그러면서 파산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가가 인수한 거고 다시 진짜 이걸로는 효율성도 떨어지니 터널을 뚫고 다리 놓고 해서 직선으로 가자 이렇게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레이 달리오가 잘 얘기한 거는 긴축이라는 건 뭡니까? 이자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동성을 줄여내는 거잖아요. 여기 이 상황에서 유동성 줄여내면 여러분 오픈 AI가 상장할 거예요. 1조 달러로 상장가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사고 파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받으려면 유동성이 넘쳐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동성을 딱 쥐어버리면 터질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생성형 AI 등장 후에 작년까지는 이 해마다 시장을 뒤흔드는 어떤 대격변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생각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중심으로의 조용한 흐름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 2026년은 다시 AI 경제가 가속하는 그런 해가 될런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기술이 시장을 만들 때는 두 가지 국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포먼스 컴페티션이라고 해서 성능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막 GPT 4.0, 5.1, 5.3, 그다음에 GPT 5 이번에 5.1로 5.1로 업데이트 됐죠. 4.0은 대단했던 것 같은데 5.0은 별론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속도가 뭐 완화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에서는 벌써 벽에 부닥쳤다는 얘기도 있고 문제는 올해 2025년은 대단히 뜻깊은 AI 시장의 의미인데 이것이 한국에 많이 조명이 안 되는데 가격 경쟁이 시작된 해입니다. 네. 가격 경쟁이 시작이 돼야 기술은 대중화의 길을 걷습니다.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의 이 모델 T를 만들면서 가격을 3분의 1로 다운시켰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뉴욕시와 보스턴시에 있는 마차들이 사라집니다. 그 정도 가격이 돼야. 근데 이걸로 아메리칸 드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메리칸 드림은 언제 일어나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정부가 GM과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공장에서 집이라든지 군용 트럭들을 생산하게 되면서 고정 비용을 다 지불해줘요. 네. 그러면 그전부터는 가변 비용으로만 생산하다 보니까 헨리 포드가 모델 T 생산했던 것의 10분의 1 이하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근로자들도 6개월 노동을 하면은 그 돈 가지고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 그래. 그래서 인류 처음으로 마이카 시대가 열리는 거죠. 마이카가 아메리칸 드림을 만드는 시작점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정말 미국의 자동차가 그냥 수없이 깔린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져야 시장은 대중시장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22달러를 내려면 저희 어머니는 AI 못 쓰는 거죠. 넷플릭스도 겨우 신청했는데 설득해서 네. 돈이 있어도 이런 쓰임새에 돈을 지불하지 않거든요. 모든 소비자가. 그런데 무료라고 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드디어 대중시장을 향해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ChatGPT를 2천만 명이 쓰는 거고 내년에 3천만 명이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AI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2030년에는 AI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2035년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는요. 그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술로서 떼돈 버는 시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 작년에는 그런 꿈도 못 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5.1 정도 오고 5 정도 가면은 충분히 그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시장으로 왔으니 내년에는 소비자 AI 마켓에서 실제로 이제는 오픈 AI가 돈 벌 때라는 거예요. 네. 재미난 AI가 돈 벌 때가 왔으니 돈 벌어보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큰 변화가 2026년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2026년은 현재 기술로 AI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혹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스마트폰 집에 두고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바로 집에서 가져오죠. 그만큼 스마트폰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거잖아요. 네. AI 경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소비자들이, 모든 시민들이 집에 AI 두고 오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변화잖아요. 그것이 경제의 변화거든요.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야 돼요. AI가 없으면 물건도 못 사고, AI가 없으면 투자도 못 하고, AI가 없으면 연락도 못 하고. 이때야 비로소 AI 경제가 꽃을 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가 바글바글 다니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진입을 2026년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이 가장 중요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를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변에도 이제 단기 매매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저는 그분들도 존경해요. 그만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사고 팔고를 많이 하는 거는 내가 정말로 안목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한국경제 TV를 꼼꼼히 다 보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책 보고서 다 읽어본다. 그러면 단기 매매를 하셔도 되죠. 네. 왜냐하면 헤지펀드에 일하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들은 다 단기 매매 하시잖아요. 그분들 공부를 그만큼 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할 거면은 저도 중간에 한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가 요즘 다시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less is more. 적은 것이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각각 5개에서 1억씩 하다가 10개를 했다고 다 1억씩 해가지고 10억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가장 굵직하게 AI에 있어서 뿌리가 깊은 AI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좋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이미 좋은 기업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는 HBM 납품할 거라고 봐요. 못하면은 접어야죠. 자격도 없고. HBM 가겠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네.
오픈AI 혼자 1조 달러를 투자한다는데 거기에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몫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기업들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기 기업도 저는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돈을 벌고 있는 팔란티어라든지 또는 돈을 벌게 될 테슬라라든지 중심 기업에 집중하는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그러면서 이것을 흔히 말하는 DCA 방법,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로 매달 예를 들자면은 $1,000를 목표로 했으면은 $500 살 때도 있는 거고 $1,500 살 때도 있는 거에서 평균을 1년을 $1,000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이 AI 버블론이 커질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옛말에 안개가 짙을수록 등대는 더 잘 보인다라고 하죠. 이 커지는 소음 속에서도 기술의 등대가 비추는 진짜 신호에 집중하면서 이 버블론의 터널을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AI 버블 논쟁의 답, 엔비디아에 있다. 초거대 AI 시대의 좌표를 신박한 시선으로 짚어주신 블루닷 AI 센터 강정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산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부담스러워 함께 모르겠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